안녕하세요. 이종우입니다. 헨리 조지의 정치경제학 3주차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헨리 조지의 사상을 찬동하는 유명한 사람들의 실천 사례를 소개하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이어서 좀 더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았던 당대의 유명한 인물 중에 영국의 버나드 쇼, 러시아의 톨스토이, 중국의 손문이 있습니다. 저번 주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면, 평균 집권, 손문의 삼민주의가, 구제달로라고 해요. 구제달로. 이게 한문이 굉장히 어렵던데. 구제달로. 4대 강령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 평균 집권에 가서, 민생주의는 평균 집권과 자본절제입니다. 자본절제는 자연적인 독점, 군수산업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자연적인 독점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여해야 된다. 개인이, 사적인, 대기업이 그냥 맡길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사회간접자본 이런 것들은 국가가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가장 특이한 게 평균 집권이죠. 평균 집권. 민생주의의 핵심이.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은 옳게 했지만, 필기된 부분에 이야기를 옳게 제가 선명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평균 집권이라는 게 토지 소유의 균등이라고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일단 오해죠. 맞을 수는 있는데, 우리 지금 진보합빈권의 정치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톨스토이가 부활해서 설명하는 농민들이 우리 지대 공유하는 방식, 회사를 만들어서, 토지를 소작인들이, 농민들이 회사에 토지를 빌려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거, 이렇게 할 때, 그냥 나누어 달라. 아니면 그냥 토지 소작료, 지대를 깎아달라. 지대를 낮추어달라. 토지를, 이런 이야기 합니다. 토지를 나누어 달라. 토지 소유의 균등이죠. 지대를 낮추어 달라. 지대 납부하는 비율을 낮추어 달라. 농민의 혁명이 중국, 동양이나 서양이나,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가 어떤 혁명이 생길 때마다 대토지 소유자들이 늘어나니까, 경자유전.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고. 그게 나누어서 보면 또 토지를 나누어 달라. 나누어 가지자. 지대를 낮추자. 현실적인 지대를 낮추자.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 손문도 혁명에 성공하자마자, 이런 혁명에 성공하기 전부터 일본에서 중국 혁명 동맹회의를 만들 때부터 이렇게 평균 집권 이야기했는데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손문의 가장 이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가 진한행이 있습니다. 진한행이. 행. 오늘 못해 설명하려는 게 진한행이 이거 설명하고 싶습니다. 진한행이 이거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은 어렵고 행하기는 쉽다. 이게 손문의 대표적인 구호고 백범 경우 선생님이 좋아했던 문구랍니다. 이게 충칭 정부 이렇게 우리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었잖아요. 중국에 그때 손문이 2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손문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손문이 좋아하는 손문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호 중에 하나가 진한행입니다. 아는 것만큼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한행이 진한이 이겁니다. 이겁니다. 만주족을 축출하고 청나라, 만주족 변발하고 이런 청나라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근대적인 공화국을 만들자. 이야기 딴 데로 가는 것 같지만 민족주의는 그렇고요. 민권주의도 보면 아주 이렇게 재미나기도 하고 독특한 민주공화국 동양에 맞는 우리의 고대 전통에 맞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통도 살리면서 또 미국이나 영국의 어떤 제도들, 직접 민주주의 이런 것들도 반영하면서 우리 공부하고 이런 고시 공부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관료들 양성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풍부하게 많습니다. 민권주의 발전시킨 거죠. 아주 보편적인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방법이 자체 구체적입니다. 민생주의 강연을 하시다가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민생주의의 자본 절제는 그냥 보편적인 겁니다. 자연적인 독점이 일어나는 대규모 자본이 집적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공기업을 운영하거나 또 대기업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거죠. 철도나 이런 것들. 똑똑한 게 평균 집권. 모든 사람들이 토지 소유의 균등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진보와 빈곤에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 그럼 뭐야? 그럼 좀 설명하자면 답을 말씀드리면은 토지를 공동재산으로 만드는 게 해결책이라고 진보와 빈곤에 되어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공유입니다. 공유. 실제로 손문이 이 공자를 썼습니다. 공유라는. 토지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 막시스트들 이게 토지 소유 균등이라는 거는 공산당 그럴 때 나눠 가진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공유한다는 게. 나눠 가진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헨리 조지의 정신학 사용하는 용어는 공유이고, 내용은 지대에 사용합니다, 지대. 토지 사용 대가를 사회가 징수해서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토지 소유 균등이라 그러면 그냥 토지를 나눠주는 거는 톨스토이가 유산을 분배할 토지를 그냥 자식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 라고 말했을 때 이런 겁니다. 그냥.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 못했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토지 자체를, 부활의 주요 내용도 그런 거예요. 농민들이 나눠달라. 그냥 토지를 나눠주면 되지. 그냥. 그럼 많이 주기 싫으면 조금 주세요. 이런 식으로. 털스토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복잡한 방식 빼고 그냥 지금 지대를 100만원씩 물고 있으면 50만원 깎아주세요. 복잡한 건 이상한 겁니다. 너무 복잡하대. 알기가 너무 어렵대. 전체적인 거 아니고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도 설명하는 것도 또 해보고 또 하는 겁니다. 예, 어렵대. 예.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의 균등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설명했는데 이게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이게 국공합작을 하고 국민당 정부가 혁명 성공한 거 1911년. 네, 1911년 신해 혁명이 성공하고 25년 돌아가실 때까지 이 사이에 실행을 하는데 어제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보니까 집권 평균 집권이라는 게 이거 너무 이 토지 소유의 균등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자꾸만 가니까 이해하기 힘드니까 평균 인권으로 바꾸었다 그러더 방법. 평균 인권. 예? 인권으로 바꿨대요. 평균 인권 비슷하죠. 평균 인권. 이 평균 인권이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지대, 임금, 이자. 그죠? 이 전체를 사회가 걷어서 사회의 비주금으로 사용하고 임금과 이자는 개인이 가지는 게 헨리 조지가 말하는 해결책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토지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를 평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려우니까 평균 인권이라 그러면 지금 나오는 기본소득 네? 지대는 모두의 것이다. 평균소득이 그 기본소득이 그냥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매월 뭐 30만 원씩 이렇게 노동을 하거나 말거나 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부자이거나 부자이지 않거나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불문하고 월 30만 원씩 이렇게 기본적인 소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보면 평균 인권이죠. 이 지대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를 용합금 실현하는 거죠. 방법적으로. 약간 이치에 맞습니다. 전부 다를 기본소득으로 생각하게 되면 또 어렵게 되는 거죠. 다 나눠 가지는 건 아니죠. 사회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까. 이게 지대를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일부를, 개인적인 권리라는 거죠. 이 지대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현실적으로는, 지난 행위입니다. 이 얼마나 어렵게 된 건지. 평균 집권을 실현하는 게 토지 소유의 균등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의 균등이라고 오해된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대를 공유 사회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당연히 다른 이야기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중국에서 손 선생님이 25년에 돌아가셨는데 1911년에 신해혁명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14년 정도, 15년 정도 평균 집권을 이렇게 중국이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50배 정도 되는 아주 이 혁명이 성공, 남경 정부에 성공하고 나서 중국 각지에서 이때 신해혁명이 성공했을 때 이 평균 집권을 하는 거예요. 공화국 성립하고 실질적인 내용이죠. 정치 경제야. 정치적인 내용이 실질적인 것들이 토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인데 이때 이론적으로는 이랬습니다. 토지세죠. 토지세. 이론적으로는 모든 토지에 일정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토지를 많이 갖고 있건 적게 갖고 있건. 네. 아주 단순한 단일 세율입니다. 그 세율을 증가시켜서 지대에
지대 전부를 그 세금으로 걷자. 그 대신에 임금과 이자에 대한 세금은 점점 없애가서 0으로 만들자. 라는 게 토지 단일세고, 세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결책이거든요. 예. 이게 그 기본적인 해결책인데, 토지 소유 문제가 있는 거죠. 토지 소유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묘책으로 한 게, 토지세를 매기려고 그러면 토지 가격을 매겨야 되잖아요. 토지세는 토지 가격 세율이죠, 세율. 이 세율은 이제 정치적으로 조정하면 돼요. 토지 가격을 매겨요, 토지 가격. 1911년 상태입니다. 생명기의 혼란의 와중이고, 토지 가격을 매기는 것 자체도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농민들이 토지 소유의 균등, 중국 고대 이래로 이렇게 왕조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망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생기니까 언제든지 대토지 소유제가 증가하면서 부재지주들이 늘어나고 강한 소작인들이 굶어 죽게 되는 사태, 이런 사태들이 생기면서 농민 봉기에 의해서 지배계층이 바뀌고 또 새로운 지배계층이 지주들로 이렇게 소농 지주들로 되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그 토지들이 변병이 돼서 대토지들이 생기고 사회가 불합리해지면 다시 또 농민층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왕조가 바뀐다는 거는 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토지를 나눠주는. 그래서 새로운 지배계층을 창립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경자유전의 원칙, 생산자에게 토지를 준다라는 게 언제나 혁명이나 사회 근본 구조의 고대 이래로 농업적인 사회 형태에서는 대표적인 거였던 거죠. 그랬던 거예요. 손문이 국공합작을 하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손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중국 공산당하고 경쟁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의 결과를 보게 되면, 중국 공산당은 토지 계획을 했는데, 등기부 등본을 나눠줬어요. 예. 모택동이. 중국 고대로 이뤄내려오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던 거예요. 일단,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토지를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대약진 운동입니까? 1960년대 이르기까지 개인적인 토지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고 협동농장을 만들고 뭐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손문 선생님은 토지를 나눠주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많은 대중적인 지지들이 없어졌고, 두 번째는, 이건 좀 더 고려해 봐야 되는데, 제가, 손문 선생님이 25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손문의 앞에 계획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국민당 정부하고 국공합작 1924년에 있었고, 예. 이때 모스크바에 손문을 허웠던 중산대학에서 동소평이고 공반적이 있다. 뭐 여기까지 저번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25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중국 대륙에서 공산당, 모택동 막시즘 공산주의자들하고 국민당 경쟁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해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네. 처음부터 이게 진단행위. 하여튼, 본토에서는 공산당이 대중적인 지지를 얻어서 국민당은 대중적인 지지를 잃고 난 다음에 대만으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이주. 장개석 정부죠. 예, 본토에서 패배한 국민당 정부 관료나 군인들이 대거 대만 섬으로 이주를 해서 민생주의를 실천하게 됩니다.
실천하게 됩니다. 이때 방식이 존 스튜어트 밀 방식입니다. 미래 헨리 조지는 그 진보와 빈곤에서 그 기득권층의 그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미래 정가 이익만 토지의 미래 정가 이익만 해소해도 충분하다. 사회계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는 뭐 근데 이렇게 대만에 가서 미생주의를 실천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토지 가격을 지주들한테 적어내게 하고 낮으면 정부에서 사고 토지 가격이 높으면 토지세를 물렸습니다. 토지세. 손분이 그 고안한 방식인데 1910년 이때 그 혁명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아니 토지의 지대를 측정해서 어떻든 지대를 사유화해야 되는데 그 토지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힘들고. 네.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토지세를 지주들에게 적어내게 하고 너무 작게 적어내면 정부에서 그 가격을 수매를 해버리고 많이 적어내면 거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토지세를 매기는 겁니다. 이 방법이 대만에서 성공했습니다. 대만에서 1980년대까지. 물론 제가 찾아보면 제가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정가 이익만이 아니라 토지세 자체 처음부터 손문 선생님이 중국에서 도입했던 토지세 자체 토지 보유세죠. 토지 보유세. 토지를 보유함으로 토지 단일세의 정신입니다. 토지를 많이 관리하고 적게 갖고 나니까 토지 자체에 그냥 일정 세율을 증가시켜서 그게 지대에 근접하도록 하는 것이 그 단순하면서도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게 토지 단일세거든요. 예, 거기에 비추려고 그러면 토지 가격이 있어야 되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실의 바탕에 아까 그 중국 정부에서 그 막시스트 그 모택동 정부는 토지 등기 정보를 나눠줬다요. 또 그 농민들, 소작인들, 그 없는 사람 대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해가지고 돈을 나눠줬어요 실제로. 뭐 처음부터 협동농장이 성립한 게 아닙니다. 1960년대 이렇게 뒤로 가서 한 거고 앞에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준 거죠. 우리는 안 된다 그런 거죠. 예.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대만에서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만은 이렇게 원래 토착지주들이 있는 거예요. 토착지주들이 있는데 본토에서 뭐 몇십만 명이 되는 이렇게 무력 국민당 군대하고 관료들이 대만 밀고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지주들 꼭 민생주의 깃발이죠. 손문에 민생주의를 헌법에 민생주의가 다 박혀 있고 평균집권 박혀 있고 지금 말한 이런 제도들이 다 박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결과는 보면 토착 지주들의 그 토지 소유권을 이렇게 폭력 사태, 그거 아직도 뭐 잘 밝혀지지 않다 그러는데 그 기존 지주들의 저항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방식이 이게 아주 뭐 단순한 방식이지만 그 기존의 헨리 조지가 존 스튜어트 밀의 미래 정가 이익만 함수하면 된다는 걸 반대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기존에 있는 그 토지 소유권 자체가 지대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이하다면 그걸 인정할 이유도 없고 부작용이 크다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중국 혁명이 친일혁명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손문이 평균 집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 없이 그 청나라의 압제를 받았던 중화를 회복하고 공화국을 창립하고 만주족을 축출하는데 그 소작인에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그 사용권을 어떤 형태로든지 부여하는 것이 맞았다는 거죠. 그게.
그게 안 된다라고 톨스토이가 그랬던 것처럼 선문도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함에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토지 없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싹 등을 돌리게 되고 토지 등기부 등본을 나눠준다는 그게 보택동 공산당 정부의 편을 들었던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남북한 토지 계획을 할 때 1948년에 북한에서 한 달 만에 토지 계획 성공했다 그래요. 어떤 방식인가 하면 등기부 등본을 나눠주는 겁니다. 등기부 조사해가지고 토지 그 사용하고 있는 소작인 농민들에게 그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뭐 일정 기준들이 있죠.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데 하여튼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토지를 경작하고 있던 사람에게 토지 소유권 등기부를 나눠준 거예요. 네, 선문의 우리 현재 방식은 그 새끼 지주들만 만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라는 그 이론적인 것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정치적인 부작용, 현실에 적용했을 때 고도의 대도시나 교환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는 상황에서 상해나 홍콩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난한 농비 1910년이에요. 1910년. 예. 1910년입니다. 그게 중국. 예, 시골 농민들, 그 황금이한 농민들이 그 농사 짓는 농민들이 기존에 우리 이런 거죠. 미래 정가 이익만 회수한다는 게 뭔가 하면 기존의 권리들을 다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들리게 된 거예요. 예. 선무는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공업,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 굉장히 발전했는 그런 철도라든가 대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상해나 그런 대도시들을 빨리 개발하고 싶었어요. 빨리 이런 근대적인 중국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광범위한 농민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예, 전체 국부를 봤을 때, 거기에는 이렇게 할 수도 대만에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치적인 1910년대 가난한 농민들은 일시에 토지를 나눠주는 건 없다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우리의 평균 집권을 해석할 때 선언하는 순간에 그 정치적인 지지를 잃게 되고 톨스토이가 소설 부활의 주요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 농민을 설득하는데 톨스토이도 실패했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비슷한 홍콩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홍콩하고. 우리 전문 선생님을 통해서 평균 집권, 토지 소유는 아니고, 이 민생주의, 평균 집권이 해석되는 게 대만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존 스튜어트 밀 방식이 우세한 형태로 어떻든 간에 실행이 돼서 1980년대 이후로 잘 기능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출발할 때부터 새로운 지주, 국민당 정부가 대만의 토착 지주들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지주가 된 거예요. 그 지주들의 권리를 인정한 상태에서 토지의 정가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회 근본적인 지대가 사회화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대만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는 토지 사주 재산권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하고 똑같은 문제들이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있습니다. 홍콩은 이렇게 1997년에 반환됐습니까? 홍콩이 반환된 게 하여튼 털 수도 있지만 하여튼 100년간 영국이 홍콩을 빌린 거죠. 청나라 정부한테 빌렸습니다. 예. 동서우평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 1979년 이래로 계획개방 정책을 하고 가장 심의를 기울였던 것 중에 하나가 홍콩 반환입니다.
홍콩. 토지 문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덩소평이. 예.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이 홍콩은 지금도 이제 특별자치구가 되어 있는데, 영국이라는 그 토지 제도 자체가 영국에는 영국 여왕으로부터 빌리게 됐습니다. 그게, 버나드쇼, 뭡니까, 페비안 협회, 영국의 토지 문제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영국 자체는 영국 여왕이 지배하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 영국 여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토지 소유권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토지는 개인이 만든 게 아니니까 이게 내 것이다라는 것 자체가 따지고 들으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문제들이 복잡해지고요. 토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안 그러면 영국 여왕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대영 제국은 대영 제국이라는 뜻도 그렇습니다. 영국 여왕의 것인데 개인은 영국 여왕에게 영구 임차권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법률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취했기 때문에 미국은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로 간 거죠. 미국은 1879년 그 1800년 이래로 영국하고 미국하고 법률 체제가 다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이 가지는 거죠. 개인이 왕이지 뭐 어떻게 보면 왕인 거죠. 그 제도로 갔는데 자기 영국 법률도 그러니까 영국은 실제로 홍콩을 자기 땅으로 하고 싶었는데 자기들 법률도 그러니까 홍콩을 100년간 빌리는 거. 전쟁의 결과로 홍콩을 100년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콩에는 영구 소유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100년이니까 99년, 98년, 50년, 이게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동서평이, 이거 재계약하면 곤란한 거죠. 이대로 법률,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는 게 동서평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이거 50년 이래도 100년이 됐는데 100년 됐는데 카운트 따내가 100년도 연장한다 이러면 그게 영구 소유권이거든요. 토지 소유권 자체가 논리가 성립할 수 없는데 토지 소유권이라는 게 그렇게 연장해서 계속해서 사람은 100년밖에 못 사는데 법률적으로는 영원한 겁니다. 지금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게 영원히 등기부 등본에 이름 것이다라고 되는 거. 사람은 100년밖에 못 사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그냥 빌려 서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 이 세상의 일부를 빌려 서는 거라고. 내가 사용하다 가는 거라고요. 실제로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홍콩은 100년간 빌렸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게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딴 동네로 간다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죠. 지대 자체가 문제인데 토지 소유권에 따라가서 딴 동네로 가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 중앙정부에서 빌렸기 때문에 빌린 땅을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다시. 네? 청나라로부터 영국 정부가 홍콩 정부가 100년간 빌려서요. 이 땅을 다시 토지 사용자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잖아요. 최장 기간이 남아있는 연수만큼이고, 정부 유지 비용을 사용해야 되니까, 전부 다를 한꺼번에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예? 일정 부분씩 이렇게 경쟁 입찰에 붙여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잠깐 지대를 사유화한다. 홍콩 정부의 사유유지 비용을 홍콩 땅, 예?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홍콩 섬하고 주룡반도하고 넘어 있는 땅까지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산도 있고 그렇죠. 네, 그걸 일정 부분씩 이렇게 떼내어서 이렇게 임대를 하고 경쟁 입찰에 붙이고 그래서 지대를 직접 사야하는 액수도 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구적인 소유권이 아니니까 토지가 잘 사용되는 거예요. 토지 위에 노동과 자본이 생산을 하는데 토지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이게 경쟁 입찰을 하니까 돈도 그렇지만 최선의 사용자들이 토지를 개인이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게 실제로 보면 이게 삑사리 이게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토지의 사적 소유권 제도는 토지의 최선 사용에 어긋난다. 이런 진보빈곤의 챕도 있습니다. 그런 비합리적인 부분이 줄어들게 돼가지고 홍콩이 번영하게 된 거죠. 번영하게.
토지 위에 노동과 자본이 잘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합리적인 문제들이. 그 핵심이 뭔가 하면 토지를 빌렸기 때문에 그 빌린 걸 다시 빌려주니까 지대를 당연히 정부가 가지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사적 소유권이 소멸될 리가 없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위로, 손문의 처음부터 위로부터 혁명이에요. 1910년에 혁명에 성공했을 때 미국이나 헨리 조지가 그 준바 빈곤에 있었던 그 철골 쪽 빌딩이 들어서고 이런 거 생각하셨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셨습니다. 손문이 이야기 딴 대로 손문이 중국이 있으면 이렇게 남부지방에 혁명이 성공한 거예요. 1911년에. 남부지방에, 광동성 이런데, 중칭정부 이런데, 남부지방에 혁명이 성공하고, 북부에 있는 북벌들, 위안스카이하고 서로 전쟁이, 군벌이죠, 군벌들하고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서 협상하게 됐는데, 전체 중국 공화국의, 예? 총통을 위한 원색에, 다 쓰러져 가는, 기울어 가는 것도 군벌인데, 이렇게, 양보하는 대신에, 뭘 했는가 하면, 건설부 장관, 건설총국장, 도시계획국장 더하기 건설부 장관 같은 지위를 얻어가지고, 이 정체 중국에 대해서, 철도망, 고속도로망,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본 고속도로, 유럽에서 본 그런 철도망, 중국의 삼엽댐 그 손문이 그 제안했습니다. 예, 거기 뭐 환경 파괴도 있고 그러다 그러지만 그때 혁명이 성공하고 위안스카이한테 대총통을 양보한 대가로 뭐 건설부 장관이 됐다 그러니까 또 뭐 역사학자들이 막 좀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러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정말 헨리 조지 공부한 사람이다. 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에 지대를 사유하는 조건으로는 빨리 물질적인 개발해서 중국 인민들이 잘 살게 되는 게 목적이지. 무슨 대총통 같은 건 아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 정치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 판단은 있는 거죠, 판단은. 근데 뭐 너무 과로하셨어요.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과로사지. 이거 하시더라고. 지금 중국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죠.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여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어떤 대도시, 대규모 공업, 고속도로망, 철도망, 이런 것들에 미로부터의 어떤 소문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국유화 정책을 하죠. 국공유지.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지만 이관효 수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위로부터 이렇게 해서 국공유지 정책을 합니다. 국공유지, 토지 소유 균등이 국공유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대를 사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전부 다 국공유지로 해버리는 거죠. 중요한 부분들을. 또 도시 국가니까 그래 가능했던 것 같고, 예. 홍콩은 그래서 이제 홍콩이 1997년에 잘 중국에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특별자치국이지만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하나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1979년) 이래 중국의 개개방 정책, 50년 토지 유상 사용권 제도, 헨리 조지의 손문의 집권 평균 집권, 민생주의의 집권 평균, 헨리 조지의 지대 공유 사상이 지금 어디서 제일 실천되고 있는가라고 말하면 1979년 이래 중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제도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지대가 얼마나 사유화되고 있는가라는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예. 뭐 상당한 그 지대가 뭐 당 관료라든가 또 막 뭐 지주화되는 개인 소유권 같은 것들이 막 생기게 되고, 뭐 중국도 50년 토지 유상사용권 제도로, 토지 50년 유상사용권 제도라는 것은 뭔가 하면 토지를 50년간 국가가 토지 사용자에게 빌려주고 목돈을 50년을 받는 겁니다. 50년 동안 그 지대를,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할인해서 한꺼번에 받는 제도입니다. 이게 50년 후에는 재계약하게 되는 거죠. 이게 1979년에 심천특구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50년이니까 2029년, 예, 지금 2018년이니까 11년 후면, 예, 여기 2029년이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11년 후면 11년 후에 심천특구에 1979년에 50년 토지 유상사용권 제도가 제일 먼저 적용이 되었는데, 50년이 후면 2029년인데 지금 18년이니까 11년 후면 50년 토지 유상사용권 제도를 재계약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 소문이 1910년대 중국에 그 지대를 사유하기 위해서 토지 가격 평가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토지 가격을 적어내게 하는 그런 것도 했던 거예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손문 선생님은 실험하다가 이제 그래 된 거고, 그 존 스튜드 밀 방식 같은 그걸 대만에 가서 했을 때, 그 대만에서도 198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의 물질적 성공을 이룩을 했는데, 중국이 덩수평이 1978년에 다시 정권을 잡고 중국을 개혁 개방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심천특구인데, 홍콩이 이렇게 홍콩이 있으면 심천특구가 여기입니다. 이게 심천. 이 홍콩섬. 홍콩 산 넘어가 심천특구입니다. 특구가 크죠, 이게. 이때 이 화교 자본가들이나 외국 자본가들에게 50년 유상사용권 제도를 성공시키는데, 중국 정부의 50년 유상사용권, 허벌판이죠. 심천특구는 허벌판. 어촌. 물고기 잡는 어촌인데, 이 거대한 땅을 50년 유상사용권 제도로 재벌이나, 화교 재벌이나, 유럽이나 일본의 대기업들에게 50년 유상사용권을 팔면서 그 대가로 그걸 중국 정부에게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사회간접 자본을 건설해라. 당신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관하고 컨소시엄을 합작회사 같은 회체를 만들어서 중국 정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심천특구를 개발하는데, 우리 한국 우리가 오개년 개발 계획 마산에 자유수출 지구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무관세 지역이지만 토지를 50년 동안 사용권을 아주 싸게 주고 그 돈을 가지고 당신들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해라. 나를 믿어라. 덩수평이 화교 자본가들에게 나를 믿고 한번 해봐라. 엄청나게 떼돈 벌었죠. 홍콩에서 여기 길만 닦으면 되거든요. 아파트 여기 처음부터 생산적인 들어선 것도 아니에요. 홍콩이 과대 지구 토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홍콩에 토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는데, 여기 산 넘으니까 길 몇 개 닦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아파트 지어가지고 화교 자본가들이 처음부터 스타트부터 어마어마한 토지 가치 증가를 다 누렸어요. 네. 그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런 거 처음 분석한 게 1997년 IMF 사태 때 이런 거 처음 분석했었는데 깜짝 놀랐죠. 중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20년이 더 지났는데 심천특구에서 번져나가서 이렇게 중국 전역이 여기서 또 이렇게 이 특구가 개발돼서 굉장히 고층 빌딩들이 엄청나게 들어섰고 지하철 5호선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연결하면 이 근처 지방의 이 토지 가치가 허벌판이었던 게 50년 유상사용권을 하면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오고, 그걸로 사회 간접 자본을 먼저 건설하고
또 사유지 경비로 사용하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예. 이게 처음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50년 유상사용권 제도라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합니다. 제가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예. 손문이 이 25년에 이렇게 하고 국민당 정부가 이렇게 대만으로 쫓겨날 때까지 중국 거대한 중국에서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중국은 큰 나라입니다. 뭐 그런 것들 중에 대학주 운동 이래서 뭐 협동농장화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의 실용파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 1978년 정권을 잡고 1979년에 비약적으로 성공시킨 게 50년 유상사용권 제도인데, 이 모티브가 등소평이 젊었을 때 프랑스에 유학하고 있었는데 중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스크바에서 공산주의자들 교육시켰습니다. 그때 국공합작 1924년에 모스크바의 공산당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공산당하고 소문하고 국공합작을 성공시킵니다. 그때 모스크바의 중산대학이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교육받은 등소평이 저는 이런 모티브를 갖고 왔다고 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앞으로 100년간 잘 제도를 유지하라 그랬지만 아까 지난행이 아는 것만큼 행하는 거. 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이 신촌 특구라든가 중국 전체를 개혁 개방하고 물질적인 부를 이룩하는 데는 50년 유상사용권 제도가 출발할 때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만 지금 토지 보유세를 만들어야 되고 50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중간에 토지 투기들이 일어나고 토지 사적 소유권 제도들이 막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손문 1920년, 30년대, 40년대처럼 중국에서 막 온갖 제도들이 다 실험이 되고 복잡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재계약을 했을 때 다시 50년 재계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천문학적인 액수를 50년 땡겨서 50층짜리 빌딩이 들어서 있는 고급 주택이 들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의 토지를 50년을 계약을 해서 미리 돈을 내야 된다는 게 그게 맞지 않는 제도거든요. 허벌판에는 가능하지만 당연히 토지 보유세, 토지 세금에 대한 일정 세율을 사회가 징수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이 지금 갖고 있는 토지 사용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죠. 그럴 때 사용되는 기준이 헨리 조지의 정치 경제학입니다. 물질적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물질적 심천 특구나 중국 전체가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는데 지대를 상당 부분 사야하고 있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상관없이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는 그만큼 비율로 봤을 때 지대가 증가하는 지대선이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대 자체를 사회화해야 된다는 대원칙이 확립이 되고 그 원칙 하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헨리 조지가 말한 정치는 이 세상을 보는 하나의 틀입니다. 그 틀을 통해서 봤을 때 문제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조이스트들이 이렇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해서 대중들을 설득시키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 손문의 평균 집권이라든지 톨스토이의 부활에 설명된 것들이라든지 헨리 조지가 주장하는 바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토지 유상사용권 제도의 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 또 우리나라 남북한 통일 이후의 통일 제도라든지 바람직한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 강의가 이루어질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